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독특한 에너지 기술. 2. 세계 1위 작심하니 무섭네. 3. 장사정포 백발 동시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른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여력하게 법칙을 넘어서기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에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이멀즈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음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텀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보존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 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드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 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얼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성빈 FET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칼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 좌우 사면을 회돌아올 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NBCAN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의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들을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안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아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하케인 불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아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든 호브 아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의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 코리아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잼은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 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잼을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 일렉트론텔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 가공업톡은 2019년 인천 송도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에스화학도 톡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아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아기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 오는 9일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간행해 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에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캠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부는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칸드코리어 에어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캠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포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별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 세대가 있습니다. 탄도탄만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아니 40에서 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고도인 40에서 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에서 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영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으나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사드의 요격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 포격 체계 램드의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피제의 고위 지휘관이 사액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램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호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의 요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램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완제된 램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개의 요격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램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램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통제소 1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1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 IVM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력 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요격 미사일인 SM-3이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KDX-3 배치 3척이 수직 발사 체계는 SM-37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이 정조대왕 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을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정석 국방장관은 하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 순위와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 기반 캠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석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진 방패와 방패를 맞대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커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 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해. 공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한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이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